그래서 지역별이나 아니면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경우에 이걸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차트 하나를 그려놓고 다 집어넣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쪼개는 게 좀 더 도움될 수 있어요. 물론 작업 자체는 좀 여러 개의 작업이 반복 작업이 돼서 조금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차트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수치만 바꿔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방식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데이터 시각화가 실제 보고서나 이제 보도 자료에 활용된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그 통계에 관한 보도 자료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이 자료, 보도 자료를 만드는데 인포그래픽과 차트 템플릿 작업에 참여를 해서 어떤 작업물들이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요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소개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도자료하고 기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인포그래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보도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차트들도 좀 소개를 하고 이런 식의 스타일들도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를 참여했을 때 인포그래픽은 저 혼자 사실 디자인이 가능한 자료이긴 하지만 굳이 특정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같은 수준의 차트가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작업 자료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쓸 수 있겠다, 혹은 이런 차트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레퍼런스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번에 생활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선정을 해서 계속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사실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특정한 사람이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지역을 기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 빼고도 뭐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전입신고상의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 생활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활인구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수치상으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로 지금 지난 3월 27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3, 4분기, 그러니까 2024년의 3, 4분기 내용이에요. 보통 7, 8, 9월이다 보니까 8월에 휴가 기간이 속해 있는 시기에 인구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의 수의 변화는 어떤지를 좀 참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시기 9월에 추석 연휴가 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변화가 있다, 이 정도의 이슈가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 기준의 인구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인구가 되지 않나 라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차트로는, 데이터 시각화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소개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픽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보통 이런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혹은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들은 인포그래픽이 좀 초반에 데이터를 요약하면서 인포그래픽 작업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뒤에 상대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차트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보도자료의 차트 디자인에 비해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시선을 좀 끌거나 대표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개념으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런 인포그래픽 작업을 꼭 차트를 안 쓰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상황들에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트나 그래프가 쓰이고 있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뭐 그냥 선으로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합쳐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물론 실제로는 여기에 좀 더 부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쓰는 개념들도 인포그래픽에서는 꽤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차트로만 소개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 자체가 도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 전달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숫자로 만약에 강조한다 그러면 숫자로 강조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그리고 유출인구 대비 뭐 유입인구 이런 식으로도 각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나뉘어서 표현돼야 될 경우에는 지도 위에 차트를 얻는 방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그래픽 툴을 이용한 작업물에서 꽤 유리하게 쓰이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활인구 현황에 대한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등록인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인구예요. 그래서 전입신고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고, 여기에서 체류인구라는 개념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류인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체류하는, 여기에 그 실제로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학교를 갈 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서 내가 뭔가 소비 활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체류 인구가 발생을 하고, 이 등록 인구하고 체류 인구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게 생활 인구예요. 네. 그래서 등록 인구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등록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체류 인구 자체의 변화로 최종적인 생활 인구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는 8월 달의 생활 인구가 꽤 높네요. 문제는 생활 인구랑 체류 인구, 그 다음에 등록 인구 세 가지를 모두 꺾은 선으로 표현을 하면 이 상대적인 그 차이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각자의 데이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등록인구와 체류인구의 합이 최종적으로 생활인구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영역 간의 차이로 차트를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높낮이가 바뀌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등록인구상은 뭐 변화가 크게 없지만 어쨌든 특정 수치는 차지하고 있고,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체류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인구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값들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5.9배는 등록인구의 5.9배 정도의 체류인구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때가 만약에 휴가 기간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의 변화가 가장 많이 생기는 기간이라고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분할을 해서 나온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지역별과 월별로 나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인구와 체류인구, 그 다음에 생활인구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스케일 자체가, 그러니까 분리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대 개수로만 만약에 판단한다라고 그러면 등록인구, 체류인구, 생활인구 총 3개에다가 각자 총 3개 월로 나오니까 총 9개 나와야 되죠. 그 9개로 나와 있는 게 8개 지역으로 만약에 다 나온다 그러면 막대만 7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달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월별 변화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월별 변화에서 가장 높은 지점만 지금 따로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류인구하고 등록인구의 합 자체가 이제 생활인구가 되는데, 그 생활인구가 가장 높은 지점들을 보니까 8월이 인구 자체에서 최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나 아니면 충북, 그 다음에 전남, 경남, 광역시, 이 광역시는 전체 광역시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월이 인구 최대인 경우에는
충남이랑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경북 이런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생활인구 규모가 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9월 달에 생활인구가 좀 높은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차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찾아보시려고 하면 사이클 플롯을 좀 변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트 안에서 같은 기간 동안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의 기능을 사용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들이 변하느냐 체류 인구의 배수라고 돼 있는 건데 등록 인구에 비해서 체류 인구가 몇 배 정도 많으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요건 히트맵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준에서 최소에서 최대로 되어 있는 이 수치에 따라서 색상이 좀 바뀔 수 있게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수가 아무래도 높은 지역들이 좀 녹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강원 고성이나 강원 양양, 그 다음에 경기 가평 이런 쪽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류 인구의 배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에 가까운 지역들은 체류 인구 배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변동이 크게 없다라는 얘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이 들어가 있는 지역과 색상이 없는 지역의 차이는 무엇이냐? 색상이 없는 지역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지역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미리 그 기준을 해놓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 위주로 지금 보도자료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인구 감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색상 위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체류인구 특성인데요.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나 일들, 며칠 정도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차트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좀 몰아놨어요. 감소지역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7월에는 3.4일, 그 다음에 8월에는 3.0일, 그 다음에 9월에는 3.1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클 플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 플롯에서 어떤 차트는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보다 좀 덜 머물러 있는 지역들이 있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체류 인구가 아무래도 8월 달에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체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아닌가? 생활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이 머무는 기간은 평균보다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여행했다가 가는 이런 식의 인구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남의 경우는 평균보다는 체류일수가 조금 더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지역별로 판단을 해보고 어떤 이유로 체류 인구에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는 좀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도별 주요 특성 현황에 있어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역을 한 7개 정도로 나와요. 지역 전체가 7개 정도 나오고 여기에다가 광역시나 평균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세트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차트 안에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레이더 차트의 변형을 좀 이용해서 작업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대로 나와 있는데 이 차트를 보는 방법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은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각자 단위들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같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평균선을 이렇게 검정선으로 잡아놓고요. 그래서 여기에 강원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선을 넘어가는 원의 경우는 체류 인구의 배수가 평균 이상을 많이 뛰어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자체의 배수는 굉장히 높은데 평균 체류 일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살짝 낮고 재방문율의 경우에도 평균보다 많이 낮은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평균 이상, 그 다음에 평균 미만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평균과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는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수치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 비중은 평균보다 조금 낮고 체류인구 매수도 조금 낮은 편인데 재방문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데 있죠. 그래서 재방문율을 다시 보면은 전남과 전북, 그 다음에 경남 지역 거의 다 3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평균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재방문율이 높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도 조금씩 파악해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그 지역별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꽤 재밌는 차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이나 아니면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경우에 이걸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차트 하나를 그려놓고 다 집어넣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쪼개는 게 좀 더 도움될 수 있어요. 물론 작업 자체는 좀 여러 개의 작업이 반복 작업이 돼서 조금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차트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수치만 바꿔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방식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그 보도 자료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실무에 계신 분들은 주로 그 보고서나 아니면 제안서 같은 것들을 작업할 때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 통계 자료를 설정을 하실 때도 데이터로만 나와 있는 표로는 사실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대로 뭔가 차트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시각화 자체가 보고서에 활용되어 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이 인포그래픽만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업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뭐 딱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맡아서 이렇게 다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분들은 나중에 이걸 배포할 때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편집할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고 이후에 만약에 데이터가 바뀐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화려하게만 본다라기보다는 그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차트 종류로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는 사례를 주로 연구나 아니면 개발 쪽이나 혹은 인포그래픽 자체 그런 그래픽에서만 보실 텐데, 실제로는 차트를 중심으로 인사이트를 전달한다는 기본적인 포맷만 있으면 저는 데이터 시각화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또는 원본의 데이터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차트의 유형들이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레퍼런스 참고는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시는 차트들의 종류가 막대 차트와 꺾은선 차트, 그리고 거기에다가 파이 차트, 이렇게 이제 구성과 비율을 소개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차트 작업할 때는 그렇게도 많이 쓰이는데요. 뭔가 오해를 좀 줄이거나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 차트까지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예 다른 형식으로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차트만으로는 뭔가 전달하기가 조금 어렵다 혹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레퍼런스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혹은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